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언론을 신문, 방송, 인터넷, 경제지, 지방지, 외신 등으로 구분해서 각 영역별로 2개의 질문만을 사전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유질문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사전에 교환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할 것임을 기자단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신문, 방송, 인터넷, 경제지, 지방지, 외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분야에서 각 영역별, 각 분야별로 질문 2개씩만 받겠다. 자유질문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기자단이 고분고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역들, 즉 신문에서는 2명이 2개의 신문만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다리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사다리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요, 간사를 맡고 있는 뉴데일리가 질문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 나름대로 비판적인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아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신문에서는 국민일보와 세계일보가 사다리를 통해서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중동 가운데 한 곳이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다리에 당첨된 매체 중 한 곳이 양보를 해서 결국 동아일보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동아일보도 조중동이 사다리를 타서 동아일보가 당첨됐다고 하는 것이죠.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어느 기자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취재에 따르면은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던 각 언론사 편집국이나 방송국의 보도국에서는 바로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청와대 출입기자실 웃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유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실의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순응하는 언론이 되었는지 정말 참 한심한 현실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들이 혹은 여론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갑자기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는 유지하겠다고 개선안을 들고 나왔죠.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여부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하면은 여야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수가 있는데 새누리당은 계속 당론 확정을 미루면서 갑자기 엉뚱한 기초의회를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은 새누리당은 후보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물론 저는 정당 공천 폐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요, 정당 공천 때문에 생기는 폐해보다 오히려 더 큰 폐해가 생깁니다. 지방의 토호들이 본격적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상층부는 재벌들이 싹쓸이하고 지방은 토호들이 싹쓸이하는 그런 희한한 구조가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등 이딴 방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정직하지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지방선거 결코 자기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방선거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이 짜여져 가고 있는데 왜 불리하다고 느낄까요? 오늘 한겨레신문 지방선거 관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해이자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객관적 정세는 정부 여당에 유리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선에서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조금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우열 구도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게 드러난다. 불통을 원칙으로 삼는 듯한 완고한 모습이나 목소리 다른 국민들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인내의 한계에 이른 듯하다. 5월 지방선거, 여론 분석가의 시각에서 관전 포인트를 미리 점검해본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취임 첫 해에 혹은 취임 둘째 해의 선거는 그 대통령의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기 초반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여당에 유리하고 초반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여당에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 됐습니다. 왜 연장전이 됐겠습니까?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기 때문이죠. 부정선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고 그걸 박근혜 정부는 결국은 차단하는 데 실패했던 겁니다. 왜? 차단을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그게 차단이 되든 말든 할 건데 그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권력을 동원해서 막고 그리고 그런 검사들을 쫓아내고 비열한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바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인 박근혜 씨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묻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임기 2년차 대통령에게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임기 2년차에는 대통령도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학습이 축적되고 국민들도 다시 한번 기대를 거는 경향이 있다. 새 출발 모드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한테는 이 새 출발이 어렵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가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었다면 일찍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새 출발을 마다하고 연장전을 자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뢰와 통합,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스스로 다수 국민을 불신하고 국민과 갈등하는가 하면 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잊은 지 오래인 것처럼 보인다.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이 놀라운 변신 혹은 배신을 평가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네. 지난 1년 동안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건 정말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회피해왔고 그리고 심지어 방해해왔습니다. 새 출발을 마다하고 연장전을 자처해왔죠.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은 훨씬 더 정권의 운영이 더 용이할 수 있는데 왜 연장전을 갖다가 자초했느냐. 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공법으로 나가면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들이 드러나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까 봐서 겁이 나서 그랬다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때로 선거는 국민들의 요구와 욕망 또는 분노가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폭발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체로 정치 사회적 욕망이 억눌릴수록 선거라는 합법적 공간이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 역시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억눌린 분노의 열기는 여론조사라는 건조한 도구로는 종종 포착되지 않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압도적 우세를 예측하던 여론조사와 달리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네, 억눌린 분노의 열기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조한 도구로는 종종 포착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박근혜를 찍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마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분노의 열기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대단히 건조한 중립적인 도구로는 포착이 되지 않는 거죠.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고 온갖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을 했고 온갖 언론들은 나발을 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때도 국정원의 총선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선전했습니다. 압승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일대 선전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분노의 방향이죠.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특히 민주당도 분노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치를 내세운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더 이상 반사의 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책임 추궁은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냐. 이게 참 묘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안철수 신당 때문에 그 분노가 민주당으로 향해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반사 이득을 누린다면 안철수 신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또 욕을 얻어먹게 될 겁니다. 근데 판세를 쫙 들여다보면요. 다행히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호남은 안철수 신당이 되든 혹은 민주당이 되든 3파전을 붙든 새누리당이 되기는 어려운 동네입니다. 결국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문제인데요. 우열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런 식의 혼란은 빚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은 일말의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여 2야라는 이런 구도는 기초의회 선거라든지 기초단체장에서는 여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셋째, 민영화 저지를 내세운 철도 파업을 계기로 그동안 정치를 외면하는 듯했던 국민들이 꿈틀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같은 정치 이슈는 자신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문제다. 반면 철도나 의료 민영화 같은 문제는 자기 삶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슈이기에 투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마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네. 민영화, 철도 민영화에 이어서, 철도 사유화에 이어서 의료 민영화, 의료 사유화에까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매우 기초적인 삶의 토대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서 집값, 결국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집값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 양도세 면제 이런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죠. 사교육비는 어떻습니까? 교육계획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게다가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교육 기업화마저 제주도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는요, 그 수익을 외부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 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의 교육과 그나마 우리의 의료가 민영화 혹은 부자들에게는 비싸게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싸게 받아서 그 의료 격차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하는 미국식의 의료 민영화가 그나마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육이나 의료의 경우 그 수익을 교육이나 의료 영역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 규정들을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따라서 지난 4년 전의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가 됐듯이 이번에도 의료 민영화나 철도 민영화 역시 큰 이슈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것은 여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관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하지만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관전이 아니라 참전이다. 밤새 안녕들 하신지 안타까이 서로 안부를 묻는 이 시대의 고단한 이들에게 지금의 야권 세력은 참전이 아니라 관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이 참전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존재 자체를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이념을 떠나 그건 비극이다. 민주당 이런 지적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 중에서 가장 큰 전략은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현재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사크하님, 그리고 페이스님, 그리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사르다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작년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환경 자체는 새누리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우선 1여 2하의 구도, 이건 더말할 수 없는 유리한 구도입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도 차이가 나지만은 또 야당은
규모를 갖추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은 지지도가 낮고 규모를커녕 당 자체를 만들지도 못한 안철수 신당 추진위는 지지도는 높지만 조직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또다시 선거 공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해서 제기된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통해 짚어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이 야당 소속 시장을 최근까지 사찰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국정원 쪽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이 해명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지역 담당 국정원 조정관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12월 30일 가천대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언급하며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성남시 주무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아무개 팀장의 진급과 관련한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 앞서 9월에는 시 역점 사업인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 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친형과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경기지부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김 씨가 가천대 부총장을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한담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이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현황과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RO의 내란 업무 힘의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 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적법한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정원 해명에 따르더라도 대학 부총장을 만나서 야당 소속 시장의 논문 표절 문제를 거론한 것이 대공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수집만을 직무로 규정한 국정원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정원 쪽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 시장 쪽은 그 김 씨, 국정원 사무관이라는 김 씨, 정보관이라는 김 씨가 표절 논란 심사 과정에 관심을 표명하며 논문을 달라고 했다는 대학 관계자의 녹음 파일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승진 관련 인사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못하는 걸 보면 그 국정원의 정보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불법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짙어 보입니다.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 뒤 국정원 스스로 기관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도 현장에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정원의 해명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국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의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됐는데도 이에 대한 준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네. 참,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의 처신을 더욱더 조심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과잉 충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생각만큼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어쩌면 내부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요, 여론조사에 잡히질 않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그렇게 유리하다고 떠들었던 여당에게,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유리하다고 떠들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 거꾸로 나온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그런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잉,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마다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에 더더욱 좋다고 합니다. 단식하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몸에 있는 영양소를 취하는데요. 몸에 있는 독소들도 같이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생활단식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네요. 특별한 조건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 그리고 일가 후에는 010-2013-85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 광고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사설들을 보니까 중앙일보 2322대 0은 비정상이자 관기일 뿐이라는 사설을 썼더라고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 군데도 없다고 아마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것도 학교 운영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채택했다 해가지고 지금 말썽은 되고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비정상적이자 관기라고 몰아붙이는 보수신문들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니 오죽했으면은 2322대 빵이 되겠냐고요. 예? 오죽했으면은 그 교학사 교과서가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이렇게 됐겠느냐는 그런 데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결과가 2322대 0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니 제대로 만들어 놓은 교과서를 가지고 했다면은 2322대 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교과서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조차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부실 교과서다라고 한국일보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학회를 대표하는 학회 7곳의 학회에서는 최근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의 최종본에서도 무려 65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품질조차 크게 떨어지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내놨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관기로 몰아붙이는 것은요. 그야말로 국민을 바보라는 처사입니다. 누가 봐도 불량품을 갖다 놓고 사라고 강요하는데 사람들이 불량품인 줄 알고 안 사면 그게 정상이지. 불량품인데도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사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 경향신문은 사설로 한국사 교과서 외압을 가한 것은 학부모들이 아니라 바로 정부와 여당이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에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했다가 다른 교과서로 바꾼 고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다. 교과서 재선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일로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지만 발표와 동시에 그날로 교육부 직원 40명을 한 학교에 2명씩 급히 내려보낸 것을 보면 교육부가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짐작이 간다. 교학사 교과서는 정부와 여당의 끝없는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채택률 0%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20개 학교에서 선정했지만 이들 학교에서 학부모와 동문, 시민단체 반대 여론을 감안해 교학사 교과서 대신 다른 교과서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 번복 과정을 외압으로 몰고 가려는 모양이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교과서는 각 고교에서 담당 교사의 의견을 들어 교장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외압이라면 이 절차를 무시하고 교장 또는 재단 이사장이 담당 교사에게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강요한 일부 학교의 경우가 해당한다. 이런 외압의 사례가 언론 보도로 드러났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론을 수렴해 교과서 선정 작업을 다시 하자 외압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편파적이다. 여론과 외압의 의미 차이도 모른단 말인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여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외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교학사 책은요. 역사 왜곡과 사실에 대한 오류 등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누더기 부실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양심적인 교사라면 8종의 교과서 가운데서 하필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책을 선정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일부 보수적 성향의 교사들이 나서서 교사들이 교과서 파동을 보획 갈등으로 보고 교학사 책을 골랐을 뿐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용을 찬찬히 검토하고 나면 생각을 고쳐먹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과서를 처음에 교학서로 선정했다가 교학서를 파기하고 재선정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인 겁니다. 교육부가 개별 학교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만인 사안에 특별조사라는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는 아마 집권 세력의 다그침이 작용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이념 논쟁이라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김희정 의원 등이 전교조의 테러, 전교조의 억지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교육부를 압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준 미달의 교과서를 감싸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전교조에 화살을 돌리는 것도 엉뚱해 보이고 여당이 윽박 지른다고 황급히 직원들에게 하던 일 멈추고 조사 나가라고 하는 교육부도 딱하다. 이것이야말로 외압 아닌가. 그런 교육부가 직원들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2명씩 조사한 결과 아침에 또 외압 때문에 바꿨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참,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도 분수가 있는 거지. 정말 암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한민고라고 있어요. 한민고. 한민고에서도 바꿉니다. 근데 한민고를 보면요.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행 학교입니다. 오는 3일에 정식 개교하는 학교예요. 신입생 선발을 마치고 교사 임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활동 때문에 전교조 활동으로 교과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도 없는데 무슨 전교조 활동을 합니까?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시 검토했다는 겁니다. 예. 참, 아무리 박근혜에게 충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앞뒤를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일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친일뿐만이 아니죠. 수백 군데 고치고 또 고쳤는데도 몇백 군데가 틀린 그 따위를 갖다가 교과서라고 내놓은 교학사의 교과서 저자들 진짜 얼굴 두꺼운 인간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조합 원가에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노래부터 나갔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요.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김의겸 논설위원이 쓴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현이일까 소개해드립니다. 20년 전쯤 보건복지부를 잠깐 출입한 적이 있다. 어느 국장방에 인사차 들렀는데 이분이 심심했던지 한참을 붙잡고는 의료보험에 대해 강의를 했다.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래도 귓전에 남는 대목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의료보험 할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1972년 이후락이 평양에 다녀오더니 각하 큰일 났습니다. 이북은 지금 다 사회주의 무상의료입니다. 남북이 교류하다 보면 이게 알려질 테고 그러면 이북에 동조하는 세력이 급격히 늘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게 된 거지. 예, 저도 이런 얘기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의보. 의료보험을 갑자기 만든 이유가 72년 이후락이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북한은 전부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상의료를 안 하니까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은 북한 체제가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때는 에이 설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걸 보고 옛날 생각이나 자료를 찾아봤다. 이후락 얘기는 딱히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도 73년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고 자기네 무상의료를 선전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자극을 받았다는 설명은 나온다. 또 중앙정보부가 봉천동, 상계동 판자 주민들에 대해 일단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 되는 상황이어서
유사시엔 예측 불가라며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는 내용도 있다. 건강보험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통치자의 측은지심보다는 남북의 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셈이다. 하지만 그러면 어떤가?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도 혁명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치란 의도가 어떻든 결과가 좋아야 하는 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괴담을 잠재우려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들어있죠. 나름 효녀라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버지가 애써 만든 건강보험을 무너뜨린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윤을 쫓아 흘러가기 마련인 돈의 생리를 생각하면 건강보험이라고 꼭 안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금도 병원들은 돈 버는데 끼를 씁니다. 선택진료나 1, 2인실을 강제로 떠맡깁니다. 병원의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하다 보면 바가지 쓴다는 느낌 떨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면 별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SBS가 만든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을 보면요. 미국의 병원들이 쓰는 각종 기발한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기침할 때 통증이 완화된다며 고민행을 안기고는 7만 원에서 21만 원을 받습니다. 알약을 먹는 전용 컵을 쓰게 해놓고는 무려 530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의사라고 해서 유독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제도가 달라지니까 인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술이 되고 마는 거죠. 의료비가 오른다고 건강보험이 바로 붕괴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상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 돈이 환자 호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도 마찬가지다. 의료비가 오르면 환자들은 민간보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민간보험 의존도는 점차 높아진다. 건강보험은 별 소용도 없으면서 다달이 봉급에서 돈을 빼가면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굳이 건강보험을 지켜야 할 필요가 약해지면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고 국회에서도 동조하는 의원이 늘 것이다. 게다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오랜 소신이다.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다. 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은 정말 마탱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병원 갔다가 바가지 쓰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좋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일종의 사보험에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돈을 내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이빨 하나 뽑고 1,000만 원 청구서를 받지만은 그 중에서 980만 원은 회사에서 유지하는 사보험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만 원만 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빨 하나 뽑는데 1,000만 원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하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의료정책에 접근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우나 추진을 염두에 두고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꼼수를 보는 이명박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도가 순수했건 아니건 그 여부가 아니죠. 병원에서 돈 버는 길을 터주는 순간 환자의 등골을 빼먹는 자본이 몰려들어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 아버지는 건강보험을 만들었지만 딸은 무너뜨렸다고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